예, 안녕하세요. 오늘 카파리엄 2차를 사회를 맡게 된 동국대 행정학과의 이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 회장님이 이제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해외 출장이 있으셔서 제가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저희 카파리움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 이제 네이밍을 한 건데 한국행정학회의 영문 약자에다가 리움을 붙여서 카파리움으로 했고요. 이번에 한국행정학회 대주제가 시대진단 또 격차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특별기획 세미나도 6회에 걸쳐서 다양한 격차를 다뤄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달에 정치 양극화, 정치 격차를 다뤘고 이번이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기후 위기, 기후 격차를 다루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6번에 걸쳐서 하는데 3번의 격차 문제는 행정학자를 모시고 얘기를 듣는 것으로 기획을 하였고 다른 3번은 행정학회 소속이 아니시지만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은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진 소장님은 현재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로도 계시고요.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탄소 중립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박수로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유진입니다. 시대 전환과 시대 진단과 그리고 행정학의 빅 퀘스천이라는 이 주제에 기후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를 크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 그리고 방향이 나왔는데 이 탄소 중립이 도대체 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탄소 중립이 지금 전 세계적인 산업과 경제 대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 정책이 경제 전환 정책이랑 연결되는데 또 이 경제 전환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격차라고 얘기하셨는데 세계의 흐름과 한국은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연동해서 한국 사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이 농민들에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도에 뭐 냉해, 가뭄, 장마 이런 것들 다 발생했죠. 그럼 올해는 또 어떨까요? 요즘에 대파값, 사과값 얘기하듯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식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5월 중순에 어제 이 강원도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렸습니다. 이 기후 위기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고요. 3년 전에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을 때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우리 잠기고 있어 라고 연설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서울에서는 이 반지하에서 나오지 못한 일가족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지난해 일어났던 오송의 이 지하차도 사건을 보게 되면은 도시의 인프라가 기후위기에 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누구라도 기후위기에 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이상기후나 이런 현상들 뭔가 이상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메탄이라든지 불화가스류라든지 그렇게 온실가스 줄이자고 국제사회가 여러 논의를 거쳤지만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코로나 때 좀 꺾였던 게 다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 것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그래서 1850년, 1990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지금 쭉 올라가서 이 지구 평균으로는, 아주 평균으로는 1.1도씨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1.45도씨까지 상승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세계 기상기구라든지 IPCC의 이제 책임자들은 이 엘니뇨와 급격한 기후 위기가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한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배출량을 규제하자,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정하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 이 파리 협정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이 마지노선은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1.5도씨, 그래서 1.5도씨에 대한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탄소 중립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그래 기후위기 대응하려면은 탄소 중립을 해야 돼라고 논의하게 된 계기는 바로 2018년도에 IPCC의 특별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1.5도씨, 그 마지노선을 향해서 현재의 추세로 지금 온도가 상승하는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속도라면은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는 2040년 이전에 1.5도씨를 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범위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2030년 이전 또는 2030년 중반을 전후로 해서 1.5도씨를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정말 온도 상승의 그래프가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 선을 넘지 않으려면은 2018년도 당시에 그걸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온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근데 탄소 중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인간이 지구에 내뿜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피크를 찍고 배출이 어디에 수렴하는 거다? 제로에 수렴을 하는 겁니다. 배출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인간이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80억 인구가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대기 중에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숲이 흡수를 하거나 또는 포집 저장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어쨌든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8년도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되면은 1.5도씨로 막을 수 있는 확률이 66%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확률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저는 와,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하는데도 한참 걸리지 않을까? 이걸 한다는 것은 마치 CO2 배출 제로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고 있죠. 202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차 에너지 중에서 석유, 석탄,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예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전 인류가 달성한다는 것은 2050년 이전에 이 77%의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거의 제로로 끌어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와, 이걸 우리가 한다고? 와, 이걸 결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2018년, 19년 그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기후 행동이 일어나고, 유럽이 2019년도에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 우리는 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중립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국제사회 목표로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에 대한 겁니다.
이 우리가 언젠가 탄소 중립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한계,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짜보면서 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했고,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75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요 황토색으로 깔려 있는 게 있죠. 이게 바이오 연료를 나무를 포함한 바이오 에너지를 썼던 거고, 1850년대부터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저 75년도에 그래프를 딱 올려보면은 조만큼이 이 75년도에 인류가 썼던 화석 에너지의 양인데, 그게 2020년까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O2로 뿜어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린 거죠. 그래서 우리 탄소 중립 할래라고 했던 것은 저 77%를 2050년까지 제로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와우, 이 경로. 이제 2050년이면 제가 80세가 될 텐데, 제가 80세가 됐을 때 세계는 정말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어서 2050년까지는 이제 2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와, 이걸 우리 인류가 한다고? 그랬을 때 75년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만 대예요. 그런데 현재는 2587만 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 분야의 탄소 중립 계획을 짤 때 와우, 2587만 대를 2050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2587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 전력 생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를 짜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질문들이 거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148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요 국가들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매출액 기준으로 전 세계 한 2천여 개 기업 중에서 상위 1,100여 개 기업이 기업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와 기업들이 2050년을 전후로 해서 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화석 에너지 사용에서 거의 이렇게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룹들이 이만큼 된단 말이야. 그럼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은 완전히 엄청난 속도로 전환이 되겠네? 라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책을 했지만 정말 2019년과 2020년 사이를 전후로 해서 각각의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래프의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미국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미국과 같이 전 세계 배출량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는 이 미국이 2005년에 피크를 치고 지금 내려가는 국면들에 있는데 2050년에는 지금 저렇게 제로에 수렴하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독일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독일은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90년대부터 줄여왔기 때문에 피크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온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가 더 급격하게 하강을 하면서 독일의 탄소 중립 목표 연도는 2045년입니다. 그러면 독일이라는 그 거대한 경제가 탄소 중립의 경제를 이루기까지 앞으로 그 숙제를 20년 안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위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0 아래로 되어 있는 저 파란색이 산림의 흡수량, 그래서 배출한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배출량은 상당한데 상쇄시킬 수 있는 양은 매우 좀 작죠. 양이 적죠. 게다가 그 상쇄시킬 수 있는 양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의 흡수 능력이 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우리는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배출량이 꺾였던 지점은 IMF 때와 코로나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최근에 또 내려가는 국면에 있는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6억 한 8천만 톤 정도를 대기 중에 뿜어내고 있는데 이걸 2030년까지 이제 5억 톤까지 이 줄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5억 톤으로 줄이게 돼 있고 마지막 2030년에는 상세량을 좀 많이 잡아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줄이는 양 CCS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2050년에는 8천만 톤만 배출하고 8천만 톤을 흡수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가 국제사회에 우리가 발표한 경로입니다. 저걸 달성하려면은 우리의 경제와 산업과 그리고 관련한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경제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든지 소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탄소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언을 본격적으로 했던 해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4, 5년 사이에 국제사회는 선언 이후에 실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정도로 배출을 줄인다라는 것이 개인의 실천이라든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일까요? 그 정도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에너지와 산업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국가 주도의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EU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린딜을 발표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유럽 기후법을 통해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우리는 2030년까지 55%를 줄일 거야 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Fit for 55라는 이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있어서 유럽의 기업들만 탄소 감축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받으면은 경쟁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배출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으로 가지고 오게 될 텐데 그럼 유럽 산업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탄소 감축에 대해 지우는 책임의 정도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각국의 자국의 산업을 지키면서도 탄소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천연가스 러시아로부터 가지고 오던 파이프라인이 파괴되기도 하고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에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속도를 더 늘리는 리파워 EU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한 산업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충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산업들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ESS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산업이 미국 내 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조금 제도라든지 세액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는 청정경쟁법 같은 것들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유럽의 CBAM과 같이 탄소 배출량이 미국에 있는 산업 분야보다 많은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톤당 55달러씩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탄소세의 국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속도는 또 놀랍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탄소 정책이라고 해서 2030년에 피크, 그리고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1+N,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N개의 정책을 나열을 하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현대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와 도시의 인프라 전환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게 그린 뉴딜 2.0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린 뉴딜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한참 전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수송 폐기물 분야에 이런 정책과 이런 이 대책들을 세운다면은 탄소 중립을 갈 것이다라는 이런 시나리오 작업도 2021년도에 진행이 됐고 한때 2020년도에는 국내외에서 어떻게 그린 뉴딜을 할 거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그린 뉴딜을 할 거냐, 산업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리고 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격받는 지역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은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논의를 했지만 현재는 그 흐름이 이제 끊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멈춰 있을 때 국제사회의 논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탄소 집약도 조사 의무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미국의 에너지부가 주요국을 대상으로 각각의 품목마다의 탄소 집약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만 아니라 상대국의 탄소 집약도를 조사하는 것은 그 집약도만큼의 차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정경쟁법이죠. 현재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청정경쟁법이든 해외오염 감세법이든 올해나 내년 중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 전기차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그 계산을 중심으로 8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차량 중에 기아의 니로와 소울은 제외가 됐고 현대의 코나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무역과 경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게 된 거고 이걸 탄소 장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철강을 생산할 때 각국의 탄소 배출 개수, 가공과 조립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탄소 배출 개수, 결국 이 여러 가지 이 제품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을 할 때 매우 핵심이 되는 게 전력의 배출 개수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활동에서 전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전력의 배출 개수라 하는 것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가스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배출 개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이 각국의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됐고 무역과 이 기준에 있어서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에 있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의 탄소 배출 개수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세계가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배출해도 그닥 제재가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미미하게나마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 대기 중에 함부로 CO2나 온실가스를 하면 안 된다. 그에 따른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배출권 거래자라든지 탄소세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또는 기후 문제를 우리나라는 환경부라는 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환경 문제로 매우 협소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기후 문제는 지금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된 문제, 그에 대한 영향력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도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EU와 미국과 중국은 탄소 중립을 산업 정책으로 펼쳐왔고 에너지 전환과 연결해왔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전환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세계의 속도를 따라가는 듯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접근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저는 정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미국의 시밤이라든지 EU의 시밤이라든지 미국의 탄소 집약도 조사 의무법이라든지 청정 경쟁법, 독일 주도의 기후 클럽 이런 것들이 통상의 탄소 중립을 연결하면서 에너지 전환까지 연결되는 결국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ESG와 기후 공시가 얘기가 되면서 지금 세계적인 기후 공시의 규정들이 최근에 정리가 되고 있고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서 모든 기업, 연결된 기업 공급망 단위에서 인건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공개는 했으나 예를 들면은 이런 공시가 있다 하면은 각각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각각의 이제 탄소 배출 계수라든지 배출량 측정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은 거. 또 스콥 3까지 가게 되면은 각각의 제품 단위의 배출량 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툴과 룰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들 현장에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기본적인 이 지수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준비가 덜 되어 있는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의로운 전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을 때 이 사회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충격받는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가 폐쇄된다거나 내연기관 생산량이 준다거나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스티스 폴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 대책으로 먼저 영향받는 지역에 예산의 40%를 먼저 지원한다라는 이런 원칙하에서 이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저는 이런 질문들이 모든 영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또는 정책가들 또는 모든 당사자들의 직면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까지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화석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로부터 빠른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 때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를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나리오에도 2050년까지 시나리오 A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멈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아하죠. 석탄하고 가스 발전소 다 멈추면 어떻게 가능하냐? 에너지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이 국가들이 탄소 중립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을 탈화석 에너지, 화석 에너지가 하던 역할을 전기가 하는 것. 그래서 전력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마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 전력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화석 에너지의 소비만큼을 전기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많아져야겠죠. 그럼 그 발전소를 지을 때는 또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보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풍력 발전기가 30기가와트라면은
2050년도에 우리나라가 전체 전력의 7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 풍력의 용량이 50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데 또 재생가능 에너지는 간헐적이죠. 그래서 이 전기는 생산과 소비량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재생가능의 간헐성, 태양은 낮에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요 자원 시장이라든지 저장 장치라든지 스마트 전력망이라든지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30년 이내 그리고 이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와 가장 많은 산업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력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설치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그리고 섹터 커플링처럼 태양광으로 남는 전기를 열이라든지 가스로 전환해서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탄소 중립 산업 정책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그게 에너지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지 여러 보고서에서도 결국 IEA 같은 경우에도 2020년 현재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9%, 최근에 30%는 넘어섰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2030년에는 60% 이상, 그리고 2050년에는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력과 에너지 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2050년까지 구축해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과 제도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2021년도에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하도록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 따라서 실제 실행이 되느냐에 대한 이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한국이 정체된 사이에 그 속도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3년도에 IEA가 에너지 기술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산업,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배터리라든지 그다음 히트펌프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95%,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균 냈을 때 전 세계 탄소 중립 산업과 기술의 6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전기차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 경쟁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한국은 저기 파란색이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2030년도에 우리가 지향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지금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2030년에 우리가 21.6%를 목표로 할 때 독일은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 격차가, 우리는 지금 멈췄고 지체된 상황이고 거기는 더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해마다 이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18개 문 닫는다고 돼 있지만 다른 나라의 탈석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지킨다 하더라도 2030년대에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3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 전력 믹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의 탄소 발자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현재 이 속도 속에서 우리는 뭐가 문제다? 유례없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계 출생률 0.72에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46세입니다. 근데 2030년에 중위 연령은 50세가 넘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세가 넘는 거죠.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는 이 급격한 변화를 2030년에 50세가 넘는 이 인구 구조를 가지고 이런 역동성 있는 사회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느냐. 결국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숙제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 국민연금 논의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이 부양비, 특히 고령 노년의 부양비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다. 지금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렁다리가 238개가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제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이 방향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 세계의 산업 전환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기후 위기의 이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춰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규모 있는 정책의 변화와 지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기요금, 전력망,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아까 제가 2050년 탄소 중립하려면은 500기가가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에너지 시스템과 우리 국토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그러면 저걸 과연 현장에 수용할 수 있는지, 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도 상당히 큰 과제였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풀어갈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결국은 분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일자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이전에는 대형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방식이라면은 지역별로 에너지 전환 대책,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독일과 산업과 이 국토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독일이 지금의 재생에너지 52%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와 지역사회, 재생에너지와 이 시민들, 주민들을 연결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2030년, 2050년 미래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결정했는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미래는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이 결정을 했어요. 정해진 미래죠. 그럼 그 정해진 미래를 가기 위해서 백캐스팅 방식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숙제들을 해야지 그 미래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쓰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공항을 짓고 출렁다리를 만들고 사람도 없어지는데 계속 지역의 인프라와 필요 없는, 꼭 필요한 인프라는 있어야 되죠. 그런 설비에 돈을 다 쓰게 되면은 막상 너무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쓸 재원도 없고 쓸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UN 차원에서 이행 점검 체계가 강화되고 있고 탄소 중립에 대한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계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당장 2030년까지 2025년부터 태안 1, 2호기, 2026년도에는 석탄 발전소 5개가 이렇게 폐쇄되는 일정 속에서 지역의 충격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감축에 대한 부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도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 기후 위기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가 다르고 이 물리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이 연구를 돈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기초적인 요건들을 달성할 수 있는 요 두 가지의 요 안에 그 지역 사회가 놓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예를 들면 노원구의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노원구의 이제 최저 기준 미달되는 이제 이 가구들에게는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같이 가서 이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은 어떤 정책과 예산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와, 지금 정말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가 워낙 성장을 중심으로 확장 정책을 펴왔던 경제 구조와 이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제는 성장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 안팎을 둘러싼 이 환경 자체가 이제는 축소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자체마다 인구 추산을 할 때 계속 높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이 어떤 것들은 인정하고 어떤 것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라는 행정단위 또는 지자체 행정단위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을 좀 충분히 더 드려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장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 있고요. 이 온라인 생중계를 이제 간단한 편집과 자막을 달아서 유튜브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편집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을 좀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뒷부분을 못 들은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Q&A 세션을 가지고자 하고요. 여기 와 계신 분들, 학부생대 대학원생들 포함한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해 주실 분, 마이크를 전달하는 게 낫나요? 그러면 어떻게 제 마이크를 질문해 주실 분 예. 본인 소속을 간단하게 밝히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학부생 하지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미래 세대는 이제 자기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게 되는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오히려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첫 번째는 정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들에게 지우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래 세대들, 청소년들이나 아기들이 기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독일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이었다가 2045년으로 당겨진 게 독일에서도 청소년들이 이것은 우리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현재 소송을 냈을 때 이거 침해하는 게 맞다라고 위헌 판결을 내면서 독일 정부가 감축 목표 달성 시점을 2045년으로 당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기 소송, 청소년 소송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라고 하는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서 이 미래 세대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민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5월 21일에도 2차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한국사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이거 위헌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은 현재 정부에게도 지금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니 더 노력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정부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각각의 국가들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2035년도의 목표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년의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두고 다음에 더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2035년도의 감축 목표 설정이라든지 목표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실행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인구가 주는 거 영향 미치는 거 맞고요. 또 동시에 한국은 제조업 기반인데 만약에 한국이 지금과 같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산업 전환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한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양이 저절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노력해서 줄어드는 게 있고, 인구가 줄고 경제 활동이 나빠지고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게 더 파괴적일까요? 한국은 산업이 영향받아서 제조업이 좀 쇠퇴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거기에 인구가 줄어들고 고동화되는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건 뭐죠? 사회가 그만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 변화도 너무 급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치면 지금은 우리는 재정도 위기의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점점 줄고 있죠. 재정도 위기 상태에 있는데 산업적인 충격도 받고 있고 거기에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중 위기,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줄고 산업이 망해서 줄어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되도록 정말 계획을 잘 짜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일어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라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가 단위의 정책적 의지와 대응이 이 기후 대응과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장님께서 그 강의 시에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의 기후 불평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석탄 폐쇄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파생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또 대응하는 거버넌스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차원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국의 75% 정도의 기후위기 피해가 현재 집중되고 있고, 또 사실 온실가스의 배출량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가 G20라고 하는 주요 20개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전 세계에 차이나는 이 기후 위기와 기후 갈등을 대응할 수 있을지, 또 현실적으로 탈탄소화의 목표를 세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께서 고견은 어떠신지, 앞으로의 전망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전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지도상에서도 우리 국토가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더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폭우가 심한 곳이 있고 막 대구처럼 폭염이 심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충격이 지역마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이라든지 재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온실가스를 누적해서 배출했던 곳에 비해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강도들도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UN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때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우린 지금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는데 영문도 모르게 댐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떠내려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배출한 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난 2년 전부터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배상을 할 거냐, 기금은 얼마만큼 누가 낼 거냐, 이런 얘기들이 저는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누구의 책임을 얼마만큼 보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지난 30년의 기후변화 협상이나 논의에 있어서 초기에는 한국이 개도국 포지션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의 포지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가 이제 교토 정서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에 이제 진입을 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금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이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도 받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포지션이 바뀌었던 거죠. 예전에는 중국이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사다리 걷어차느냐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누적 배출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이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된 거죠. 중국도 책임 국가로 접어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중국을 압박하는 기제로 기후라든지 배출량을 이제 제시할 것 같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2020년에 한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목표를 발표한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이 90년부터 시작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60여 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탄소 중립 경로로 간다면은 중국은 2030년에 피크를 찍고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년 만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얼마만큼 줄여야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배출량이 6억 톤이에요. 예, 중국이 탄소 중립하려면은 매년 3억 톤을 줄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배출량의 절반을 매년 줄여야지 중국이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걸로 치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의 변화가 있는 거죠. 더 빠르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그거에 있어서 산업 전환이라든지 전환 정책을 같이 가겠다. 그리고 중국은 또 당이 결정하면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속도가 또 속도를 내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하는 건 당연한데, 트럼프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각 주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이미 만들어진 IRA 같은 경우를 쉽게 없앨 수 없다라는 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주목하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이나 각 주별 움직임이 멈추거나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도 감축이라든지 뭐 로스 앤 데미지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소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중국도 이제는 개도국의 입장이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국가로서의 이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외교나 책임 차원에서 국가들의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지형 속에서 한국은 얼마만큼 어떤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우리가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회피 전략, 숨어있기 전략, 이걸로는 이 판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우리를 둘러싼 지형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예. 네. 그 경제 말고 이제 사회나 환경이 중요하다는 웰빙이나 해피니스 관련 연구를 했었고 SDG 관련한 연구나 ESG 관련한 거를 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이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제가 배워야 될 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어쨌든 문제가 복잡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전환 이런 측면인데, 저도 이제 주로 그런 것이 복잡성이라든가 아니면 난제라든가 이런 얘기하고 막 관련을 지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버넌스나 아니면 이제 그런 그 분배라든가 이런 가치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나. 근데 최근에도 보면 재미있는 게 AI 같은 경우에 AI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SDG라든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할 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AI for Sustainability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런데 주목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전력 소모라든가 그런 면에서 환경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컴퓨터하고 인간이 세 개의 바둑을 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더 생산력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밥 먹고 이제 바둑을 두는데,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막 어마하게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바둑을 두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AI 관련해서 저도 그 흐름을 보면서 와, 이제 이런 세상까지 왔구나. 그리고 각각의 영역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AI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 AI가 초래하게 될 거짓 정보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모두에게 집중되는, 이것도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독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AI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환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이런 이 기반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AI 성장과 동시에 이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사회적인 규범 안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촉진에 대한 얘기들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 기술이 다 사회와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에너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까에 있어서 각각의 에너지원의 특색이 있고, 그것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숙이 논의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갈 필요가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예산들이 쭉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구도 있지만 기후 위기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AI를 포함한 너무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따라가기는 어려울 정도의 과학기술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이 이제는 하나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AI가 에너지라든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벌써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 해법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다학제 간에 오늘 저도 제가 이 얘기했던 영역이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정책을 한 게 한 가지 쪽으로는 더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를 한국 사회가 그 자체의 기술이 가지고 오는 성과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확장이 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실 소장님이 바쁘시고 오후 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과 또 좋은 대답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카파리움이 이제 남은 4회차가 있고요. 그래 7월, 9월, 10월, 11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 세대 격차, 정보 격차 다양한 이슈들 다룰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온라인 이 현상 생중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단한 편집을 거쳐서 올려올 테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